DNA 시료를 채취하여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였고 당시 사망한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A씨가 사망한 여아의 친모임을 밝혀냈습니다. 나는 애를 놓은 적이 없어. 진짜로 낳은 적이 없는. 제가 이렇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는 제발 제 진심을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오디오를 통해서 들으신 대로 구미 여아 사망 사건 좀 2달 정도가 흘렀는데요. 지금 그 피의자의 구속 만료 기간이 오늘로 끝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소 여부를 그러니까 오늘 중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한번 좀 중간 정리를 하는 사실은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네. 이분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시고 한번 중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네. 자, 좀 사건이 복잡한데. 많이 복잡하죠. 자, 일단 좀 그래도 좀 최대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석씨, 김씨 이렇게 얘기할게요. 석씨는 네. 외할머니라는 사람이고 이제 김씨라는 사람은 딸인데 그렇죠. 제일 처음에는 딸이 아이를 집에 놓고 그냥 떠나는 바람에 아이가 사망했다. 그렇죠. 이게 뭐 이 사건이면 아동학대 사건이고 좀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느냐라고 이제 지나갈 수 있는 지나가면 안 되는데 지나갈 수 있었는데 DNA 검사를 하니까 네. 원래 사망한 아이가 김 씨의 아이인 줄 알았는데 이게 외할머니의 아이로 이제 돼버리니까 네. 그러면 김 씨와 그 사망한 아이는 이제 자매지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DNA 검사가 나오면 이게 직접적인 증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과학 증거 중에 가장 유력한 증거니까 보통 석 씨가 자백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제 아이입니다라고 하는데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지나가는데 김 씨도 이 아이가 자기 아이였다고 얘기하고 특히 석 씨는 방금 우리가 저 목소리를 들었지만 정말 자기는 아이를 놓지 않았고 그 아이는 김 씨의 아이다. 이렇게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서 도대체 이게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이게 곧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도 여전히 미스테리에 짜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좀 일단 좀 먼저 정리가 돼야 되는 게 그러니까 사건의 진실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점 말고 네네. 자 아무튼 사건이 이게 형사 사건이라면 적용되는 범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걸 기준으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는데 네네. 2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첫째는 3살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된 어떤 그러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 형사상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의 문제가 하나가 있고, 네네. 그건 살인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예.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사라진 또 한 아이는 어떻게 됐고, 그럼 여기서 범죄가 성립이 되는 거냐 아니냐, 2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다 정리가 된 겁니까? 그러니까 김 씨의 입장에서는 아이가 살아있는 아이를 놓고 갔기 때문에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관계없이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분명히 보호해야 될 사람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아이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떠났다라는 건 입증이 됐으니까. 그러면 그 3살 아이에 대한 어떤 살인 어떤 피의자는 그 김 씨가 되는 걸로 정리가 거죠. 된 거고. 예, 정리가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석 씨가 피의자라고 하는 것은 사라진 아이. 이 문제와 연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 석 씨는 자기의 아이, 지금 우리가 DNA 검사로 나와 있는 사망한 아이를 김 씨가 놓은 아이하고 그냥 바꿔치기를 했다. 이게 이제 형법상으로 약치라는 죄명인데 네. 그래서 미성년자 약치라는 죄명 하나. 네. 두 번째는 그 아이가 죽은 것을 발견했어요. 발견하면 바로 112에 신고해야 되는데 그 아이가 사망한 걸 발견하고 그 남편과 하루 정도 있다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좀 아침에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죄송한데 박스에 이렇게 넣었다가 네. 이렇게 네. 다시 제자리에 돌려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석 씨의 그 휴대폰에도 내가 치울게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체 유기 미수가 성립되는 거죠. 그래서 석 씨에게는 지금 사체 유기 미수죄 하나, 그다음에 아이를 바꾸어치기 했다는 기본적으로 약치 유인 하나 이렇게. 아 그럼 그 문제는 그러니까 형사적으로 일단 좀 그 규명이 됐다고 치고. 네네. 나머지 문제가 바로 또 한 아이. 네 맞습니다. 또 한 명의 아이. 아니 근데 유전자 검사 5번 했다면서요? 네네. 5번 전부 다 그 석 씨가 친모인 걸로 나왔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왜 본인은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되게 답답한 일인데 보통 이제 한두 번 정도는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이제 그 DNA를 채취할 수 있는데 네. 경찰에서도 한번 동의를 받고 채취를 했고 검찰에서도 한번 동의를 받고 채취를 하면 보통 우리가 수사를 한다면 어떤 느낌인가 하면 동의를 받으려면 분명히 그 석 씨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제가 만약 검사든 경찰이든 한번 DNA 검사해 봅시다.
이 DNA 검사에서 내가 이 DNA 검사가 당신 그게 아니라고 나오면 당신 나 풀어줄 테니까 만약에 이 DNA가 당신 거로 나오면 당신은 나한테 도대체 뭘 할 거냐 이렇게 어느 정도의 라포 그러니까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그 유대관계의 결과에 따라서 이야기가 바뀌어질 수 있어야 되는데 예. 경찰 측 이제 그 진술에 따르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예. 그렇게 분명히 진술을 해서 DNA 검사가 나오면 자기가 자백하겠다고 했는데 자백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검찰 단계에서도 분명히 검사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최고의 기관인 과학수사연구원에서 검사했지만 우리도 최고의 기관이 있다. 이게 디지털 포렌식 센터가 있으니까 여기서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검사와 어느 정도의 진술은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사건 수사 준칙 때문에 그 사이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나온 언론에서는 여전히 석 씨가 그렇게 DNA 검사 5번을 했지만 자기가 아이를 출산한 적은 없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엊그제 MBC 실화탐사대 여기서 이제 그 전문가 의견을 그 전한 내용이 있는데 키메라증이라고. 네네네. 한 사람이 두 가지의 DNA를 가지고 있는 걸 키메라증이라고 그러니까. 네네. 이게 뭐 그런 유전자 병이라고 말을 해야 돼. 유전자 변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키메라라고 있는데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유전자의 형태가 나올 수 있다.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언제나 이런 수사를 할 때 우리가 시선 집중이잖아요. 우리가 시선을 딱 집중하고 봐야 될 게 과학적 증거의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러면 DNA가 오차가 난다 할지라도 뭐 키메라 증후군 있을 수 있어. 그러면 그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갖고 있는 과학적 증거가 김 씨란 사람이 BB형이거든요. 그럼 BB형이라면 그 BB형에서 A형 아이는 태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A형 아이의 DNA는 키메라 증후군이라고 우리가 한번 오케이 받아줄 수는 있는데 그럼 혈액형은 뭐냐. BB형하고는 어떠한 남성과 동서관계를 맺더라도 A형은 태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키메라 증후군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럼 혈액형은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어떻게 수사를 할 때 시선 집중하고 똑같이 중고점을 정확히 딱 잡아놓고 그 중고점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면 키메라증은 별로 이제 그 고려를 안 해도 된다. 그렇죠. 키메라증이 있다 할지라도 그 다음 단계에는 혈액형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혈액형은 그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김 씨는 BB형이라고 분명히 나왔고 네. 그 지금 사망한 아이의 혈액형도 우리가 추측하기는 분명히 A형이거든요. 그러면 BB형에서는 A형이 태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럼 혈액형이 A형으로 바뀌었는 거는 또 어떻게 설명할 거냐. 오케이. 그래서 키메라 증후군은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러면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석 씨가 일관되게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에 가장 저는 100% 무게를 둬야 된다. 예, 100% 거짓말이죠.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재판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판사나 검사는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가 알고 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건 알고 있지만 그게 관련된 증거가 필요하다. 그러면 석 씨는 왜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거야 이제 제가 석 씨를 한 번이라도 우리 저 앵커하고 똑같이 이렇게 만나봤으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안 보고 제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은 두 가지 점일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증거를 가지고 이제 조합을 맞추면 아이를 사망한 아이를 발견했잖아요. 발견했을 때 석 씨가 김 씨에게 내가 치울게라는 이야기도 하고 석 씨의 남편의 진술에 따라서 그 석 씨가 모든 걸 안고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분명히 석 씨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누구를 보호해야 될 상황이거나 아니면 저희가 지금 경찰발 마지막 그 워딩은 석 씨가 아이를 바꾸어 치겠다. 그러면 최종 아이를 받는 거는 김 씨 아이를 받는 거는 석 씨거든요. 그럼 석 씨가 아이를 바꾸었을 때 그럼 김 씨 아이는 어떻게 했느냐. 최종적인 목격자는 그거죠. 결국 석 씨니까 그럼 김 씨의 아이를 석 씨가 어떻게 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을 보호하거나 자기의 범죄를 은폐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자 아무튼 근데 그 경찰 계속 수사했고 검찰도 나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입을 그러니까 열지 않고 있고 사건의 실체는 아직은 접근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영원히 미궁으로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사실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뭐 석 씨와 김 씨에게 어떠한 형벌을 과하는 거는 그는 이제 형사 정의의 문제지만 생명은 진짜 인권의 문제잖아요. 지금 이게 미궁에 빠졌을 때 석 씨와 김 씨가 처벌받을 수 있는 일정 범위의 범죄는 나와 있어요. 근데 김 씨가 아이를 출산했다는 그 아이가 지금
바로 그거잖아요.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면 예. 그 아이에 대해서 어떠한 그러니까 형사적 책임도 물을 수가 없다면서요. 없죠. 그래서 그렇잖아요. 제가 그 부분을 왜 검찰과 경찰이 참 이분들도 열심히 했을 건데 이 아이의 행방을 지금까지 모르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책임의 문제는 논외로 치고 적어도 분명히 김 씨가 아이를 출산했고 네. 그 아이는 석 씨의 입장에서 분명히 자기의 외손녀고 그 외손녀가 지금 정말 오리무중 생사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찰과 경찰이 좀 들여다봐야 되지 근데 않느냐. 구속 만료가 바로 오늘이라면서요. 네네네. 오늘 중으로 기소를 해야 된다면서요. 하죠. 재판하고 그럼 이제 기소를 어떻게 할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뭐 석 씨에 관련된 김 씨는 이미 살인죄 기타로 이제 했고 석 씨의 입장에서는 일단 사체 유기 미수는 입증된 어느 정도의 포렌식을 통해서 입증됐다고 보고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 네. 이 부분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거는 검사가 법정에 얼마만큼 입증해야 되느냐의 문제인 거죠. 분명히 아이는 바뀌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김 씨 입장에서는 절대로 A형이 나올 수가 없고 지금 사망한 아이는 우리가 A형이라고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는 바뀌었다. 그럼 아이가 바뀌었는 가장 이해 당사자는 석 씨예요. 왜냐하면 부적절 관계에서 아이를 출산했으니까. 그리고 그 아이를 덜쳐업고 갈 수 있는 거는 석 씨니까. 네. 그럼 석 씨가 과연 이 아이를 김 씨 아이하고 바꾸어치기 했느냐에 대한 입증, 즉 법원의 합리적 의심을 넘는 고도의 개연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서 네. 적어도 약취유인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정말 검찰이 가지고 있는 입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관련된 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네네. 이 과정에서 참 언론 보도가 쏟아지다시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저런 것까지 보도를 해야 되나? 맞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여러 가지가 저도 있어요. 그런 부분 많습니다. 예, 예.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이게 사실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저는 기자 입장에서는 주는 거를 받아 쓰는 게 기자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떤 팩트를 찾아야 되고 그걸 분명히 이렇게 영어로 디깅 찾아서 가는 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자 입장에서 무엇을 찾아야 되는데 그 기자분들이 팩트를 놓고 아까 시선 집중이라 그랬는 그 DNA라든가 혈액형이라든가 변하지 않는 중구점을 놓고 자꾸 기사를 찾아갔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사건에 매몰돼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 과학적 정보가 전혀 배치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국민들은 피로감만 쌓이고 이게 흔히 말해서 내가 받아들이지 않아야 될 정보까지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피해 사실 공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하지만 수사에서 중간 단계의 중간 보고 정도는 국민들에게 알 권리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 부작용일 수도 있다. 네네. 그러니까 경찰은 완전히 모든 사실을 함구하고 있고 검찰과 그러니 여기서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그 피의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련된 사람이 이야기들을 깨알같이 쏟아내다 보니까 결국 기자들의 입장에서는 그걸 안 받아 적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사건에서는 피해 사실 공표의 범위에 저촉되지 않는 영역 내에서 과학적 정보로 무엇이 밝혀졌다면 그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알려줘야 국민의 알 권리가 충족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이거 갖고 한 달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피곤하고. 저도 그러니까 지켜본 세에서 보도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부실하거나 왜곡될 수사를 경계하는 측면에서는 보도는 해야 되는 거죠. 네네. 그런데 언론이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수사를 대신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정보를 가지고 확인되지도 않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석 씨가 제왕절개를 두 번 맞습니다. 해서 자연분만 못한다. 나중에 그 가족이 반박했잖아요. 아니다. 예. 우리 다 자연분만 했다. 뭐 내연남 이야기 나오고. 네. 이거는 사건의 진실을 추적한다라는 그 명목 그걸 빙자하면서 사실은 장사한 거 아닙니까? 사실 그게 이제 억으로 끌어서 어떻게 보면 트래픽을 올리기 위한 방법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 국가가 해야 될 일과 국가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좀 명확히 이야기를 하고 사실상 그 사건의 실체에 국민들은 알고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오늘 아마 세모녀 그 어제 구속당한 그 사람에 대해서 신상 공개를 할지 안 할지 고민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신상 공개도 결국 정보를 알려주는 거라면 이런 중요 사건에서는 국가가 좀 정확한 정보, 오보가 났는 부분은 정확히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승재현 연구위원이었습니다.